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네, 보내주신 사회주의 리얼리즘 비판과 통일사상 발췌문을 토대로요. 예술이 어떤 강력한 이념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뭔지, 또 어떤 이론에 뿌리를 두는지, 그리고 어떤 비판과 저항에 부딪혔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이 자료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탄생 배경부터 그 핵심 이론, 그리고 예술 현장에 미친 영향, 또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판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히 공산주의 체제 안팎의 목소리, 그리고 또 통일사상이라는 특정 관점에서의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게 단순히 예술 사조 하나를 넘어서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주제의 핵심 줄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짚어보죠. 네, 자료 보니까 레닌의 언급이 아주 강렬해요. 예술은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편에 서야 하고 인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군요. 그렇죠. 심지어 문학은 당에 속해야 하고 당 전체 사업의 톱니바퀴와 나사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니 와, 이건 뭐 예술에 대한 제언을 넘어서는 거의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예술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한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막심 고리키 말은 더 노골적이에요. 아, 고리키요. 네, 작가는 자본주의의 어떤 추악함, 이런 걸 폭로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높은 관점에 서야 한다라고 했죠. 높은 관점? 네, 심지어 작가를 사회주의의 조산부다, 또 자본주의의 무덤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와, 조산부이자 무덤 파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예술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던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막 고취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시, 소설, 그림, 연극 할 것 없이 모든 예술 장르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막 드러내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대중이 혁명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1932년에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공식적인 예술 강령으로 채택되면서 모든 예술가한테 적용되었다는 거죠. 핵심 지침이 두 가지였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창작 지침이었어요. 첫째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혁명적 발전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혁명적 발전 과정 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긍정적인 과정으로 해석하고 그려내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아하. 그리고 둘째는 이런 예술적 표현을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상 개조라든가 노동자 교육 이런 당면 과제와 긴밀히 연결시켜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결국 예술이 당의 이념 교육 목표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긴 하는데 특정 이념의 필터를 거쳐서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공하고 또 대중을 교육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 강력한 요구 뒤에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입니다. 아, 토대와 상부구조. 유명하죠. 네, 마르크스는 사회의 경제구조,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관계를 맺는가 하는 이 토대가 법, 정치, 문화, 예술 같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갔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경제가 사회의 근본이고 예술 같은 정신활동은 그 경제 토대의 반영이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유물론적 관점이죠. 그런데 스탈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요? 상부 구조가 단순히 토대를 반영하는 걸 넘어서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상부구조가 토대를 위해 존재하고 또 토대가 자리 잡고 강해지도록 능동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어요. 아, 능동적으로요? 네. 그리고 낡은 토대가 무너지면 그에 기반했던 상부구조도 함께 소멸한다고 봤죠. 이 논리에 따르면 예술은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라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라는 낡은 토대와 그 잔재를 청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뭐 여러 시대에 걸쳐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 기여 방식이 공산주의의 경제 토대 강화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목표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술의 자율성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기능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레닌의 당의 톱니바퀴와 나사, 스탈린의 인간 영혼의 기사, 고리키의 조산부 무덤 파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예술가들한테는 엄청난 이념적 압박으로 작용한 거예요. 네. 개인의 독창성이나 어떤 예술적 고뇌,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보다는 당의 노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만이 요구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요, 당의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그냥 인민의 적이다, 부르주아 반동이다, 이렇게 몰려서 숙청당하는 예술가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숙청까지요? 네, 감시와 억압 속에서 창작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미술평론가 허버트 리드가 이런 상황을 보고 지적 또는 독단적 목적을 예술에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기획이라고 비판했는데 예술의 본질을 정치적 목적이 왜곡시킨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군요. 심지어 스탈린 문학상 수상자였던 일리아 에렌부르크조차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 속 인물들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 같고 감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을 보여줄 뿐이라고 혹평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조요한이라는 평론가도 작품 속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현실의 고뇌나 내면적 갈등 없이 너무 평면적이라고 지적했고요. 정말 살아 숨쉬는 인간이 아니라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처럼 그려졌다는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잖아요. 아, 네. 끔찍했죠.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관료주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작가들한테 좀 용기 있는 글을 써달라 이렇게 호소했을 때 일부 작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전 검열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 검열 폐지요? 네, 이게 상징적이죠.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비판 정신은 나올 수 없다. 이걸 보여준 거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요? 네, 문화대혁명 직전에 아주 잠깐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백화제방 백가된명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공산당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나중에 등소평 시대에는 왕약수 같은 이론가가 사회주의 체제 안에도 인간 소외가 존재한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고요. 결국 예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당의 노선을 선전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 어떤 복잡한 내면과 진실된 감정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거짓된 예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런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저항 자체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죠.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자료에서는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네, 앙드레지드. 처음에는 공산주의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소련 방문 이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요? 네, 맞아요. 앙드레지드는 당시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련을 인류 진보의 희망으로 여기면서 아주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요. 자료에 인용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우리들은 미래의 문화 그 자체를 소비에트 연방의 빛나는 운명에 연결시키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대단한 기대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1936년에 소련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실제로 본 소련의 모습이 어땠길래요? 그는 소비에트 기행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실망감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소련 사회가 겉보기와는 달리 극도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회기로하여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단 하나의 의견만이 허용된다? 또 한 명의 러시아인과 대화하면 러시아인 전체와 말하는 것 같다고 썼어요. 무섭네요. 심지어 당시 파시즘 치하의 독일보다도 소련에서 사상과 정신이 더 부자유하고 억압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복종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폭로는 당시 소련을 이상향으로 여기던 서구 좌파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외부인의 시선만이 아니었겠죠. 소련 내부에서도 저항의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이야기는 정말 극적입니다. 아, 닥터 지바고. 맞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이 소설을 소련 당국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집필했어요. 비밀리에요? 네, 이 소설은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삶과 사랑,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혁명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은유적으로 비판했죠. 당연히 소련 내에서는 출판이 금지되었지만 원고가 서방으로 밀반출돼서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간되었고 결국 195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노벨상 수상, 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련 당국과 작가 동맹은 그를 반동 작가, 조국의 배신자로 몰아붙이면서 엄청난 비난과 압력을 가했어요. 결국 파스테르나크는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작가 동맹에서도 제명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 결국 수상을 거부했군요. 네. 하지만 그는 작품 속 주인공 지바고의 입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이라기에는 너무나 자재가 부족하고 사실로부터 유리되어 있다고 비판했고 혁명가들이 처음에는 지식인들을 환영하는 척하다가 결국 그들의 사상을 권력자를 찬양하는 액세서리로 취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속령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그려낸 거죠. 그의 용기와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나 파스테르나크의 사례는 예술이 어떻게 시대의 거짓과 폭력에 맞서서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통일 사상의 시각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나요? 네, 이 자료는 통일 사상이라는 어떤 철학적 틀을 통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근본적인 오류를 여러 각도에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예술의 본질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술의 본질이요? 네, 예술이란 본래 개성을 살린 전체를 위한 창작 활동이자 미와 기쁨을 추구하는 활동인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이걸 당의 방침에 복종하는 어용수단, 즉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개성이 말살되고 획일화된 곳에서는 참된 예술이 꽃필 수 없다. 이런 비판입니다. 예술가의 개성과 창작의 기쁨을 빼앗고 정치적 도구로만 봤다는 지적이군요.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예술활동의 궁극적인 기준점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통일사상에서는 하나님, 즉 절대적 가치의 근원을 부정함으로써 예술이 따라야 할 어떤 보편적이고 영원한 기준, 예를 들면 진, 선, 미 같은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봐요. 아, 기준의 상실. 네, 그 결과 당의 정책이나 정치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사라지고 정치적 필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군요. 세 번째 지적은 미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요.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이에요. 예술과 윤리요.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활동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윤리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계급투쟁과 폭력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부정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이 메마르거나 지배와 선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아까 을렌부르크 등이 지적한 인간성 없는 기계 같은 인물 묘사와도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번째 오류는 앞서 다룬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술을 상부구조로만 본 것이 왜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술을 전적으로 경제 토대에 종속되는 상부 구조로 규정했기 때문에 예술이 경제체제의 신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신여로 전락했다.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 자신도 이 이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르크스 본인이요? 네, 그는 고대 그리스 예술이 당시 사회 발전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예술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미적 쾌감을 주고 심지어 어떤 규범이나 이상으로 여겨지는지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 정말요. 유물사관에 따르면 그리스 사회라는 토대가 사라졌으니 그 상부구조인 그리스 예술의 가치도 소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 비극이나 조각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예술의 가치가 단순히 특정 시대의 경제구조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통일사상은 그 이유를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보편적인 가치 추구 성향, 즉 진실,
선함,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고대 예술도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다는 설명이에요. 예술은 단순한 상부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된 보다 근원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와, 마르크스 이론의 맹점을 파고드는 흥미로운 비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인 고리키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톨스토이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네, 두 작가, 고리키와 톨스토이. 둘 다 당대 러시아 사회의 모순과 고통을 깊이 있게 다루었지만 그 문제의 진단과 해법,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네. 막심 고리키는 앞서 말했듯이 폭력혁명을 지지했고 예술의 사명은 혁명 정신을 고취하고 인민을 투쟁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의 대표작 어머니는 혁명가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교과서로 꼽혔죠. 어머니, 유명하죠? 네, 철저히 외적인 사회 변혁을 강조한 겁니다. 반면에 톨스토이는 어떤 길을 제시했나요? 그 역시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많이 썼잖아요. 톨스토이 역시 귀족 사회의 위선과 민중의 고통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고발했지만 그 해결책을 사회 시스템의 전복이나 폭력혁명에서 찾지 않았어요. 아, 폭력이 아니라 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타락에서 찾았고 해결책 역시 폭력이 아닌 사랑과 비폭력, 그리고 양심의 회복을 통한 내적인 인간성 회복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적인 회복이요. 네, 그의 대표작 부활은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한 여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귀족 청년 네흘류도프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며 그녀를 구원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구조의 개혁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각성을 통한 구원을 역설한 거죠. 고리키가 사회라는 외부의 혁명을 추구했다면 톨스토이는 인간 내면, 즉 정신의 혁명을 추구한 셈이군요. 자료는 이 두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료는 고리키의 길이 결국 스탈린주의 독재하에서 인간성 억압과 예술의 도구화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톨스토이의 길은 비록 사회 전체를 당장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랑과 양심에 기반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어떤 길이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통일사상은 이 두 길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건가요? 네, 통일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개개인의 내적 변화와 사회 전체의 외적 개혁이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요. 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인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이상, 즉 인간과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이상을 향해 현실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은 하나님의 사랑, 즉 심정을 중심에 두고 이상세계를 향한 열망, 이상주의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직시, 현실주의가 조화롭게 통일된 통일주의 예술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일주의 예술. 네, 단순히 현실을 고발하거나 이상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상으로 이끌어 올리려는 의지를 담은 예술, 뭐 그런 셈이죠. 네, 오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어찌 보면 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의 강력한 요구에서 시작해서 마르크스 이론을 거쳐 예술가들의 고뇌와 저항, 그리고 통일사상이라는 또 다른 시각과 톨스토이와의 비교까지.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술이 이념이나 정치 권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동시에 또 얼마나 쉽게 그 본질을 왜곡당하고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술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 사이의 어떤 영원한 긴장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특히 고리키와 톨스토이의 대비는 예술이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할 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외부 시스템의 전복인가, 아니면 내면의 혁명을 통한 인간성 회복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리키는 사회의 외적인 틀을 바꾸려 했고 톨스토이는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날 예술의 힘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 즉 내면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을까요? 어쩌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